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권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3만 선까지 넘었습니다. 이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수장인 차기 연방재무부 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내정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이 요즘 네. 뉴욕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증시가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주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정치권 상황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증시가 참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다우존스 지수가 3만을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결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일을 잘해서 올랐다고 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네. 그 뉴욕 증시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오늘도 좀 그 조정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오늘도 그래서 워낙 어제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오늘도 그래도 뭐 1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왔다니까 내려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증시 상황이 좋은데 이렇게 증시 상황이 좋은 데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연방조달청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정권 인수 작업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 예, 그래서 협조하게 된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그 패배를 승복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한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네. 현실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런 점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요즘 그 자신의 그 내각 인사를 계속 좀 발표하고 있는데 차기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한 것도 굉장히 그 호평을 받으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지금 그 아주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인선 작업도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백신을 지금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발표가 나온 거. 여기에 또 백신들에 대한 FDA 승인까지도 임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미국이 이제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그 백신 관련한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는 주요 동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호재들이 지금 자주 뭐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나온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호재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조만간 FDA의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제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기자회견을 가졌죠. 백신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는데 거기서 모든 작업들이 지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2월 10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은 FDA가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화이자가 신청한 백신에 대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심사하는 날이고 그날 이제 허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 이 백신 긴급 사용이 FDA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 구역 전체에 대해서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64개 관할 지역이라는 것은 미국의 50개 주 플러스에서 LA, 시카고, 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6개 대도시 그리고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등 5개 미국령 이걸 다 합쳐서 64개 이제 구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64개 구역에 전부 다 24시간 안으로 백신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백신이 보내지면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날부터 뭐 한메택 특파원은 한 15일쯤부터 시작될 거라고 오늘 보도하긴 했지만 뭐 빠르면은 12월 11일 승인만 나면 사실 뭐 15일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당장 12월 10일 승인 난 이후부터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11일부터도 접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앞으로 지금 예상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계속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워싱턴 정치권의 9호 패키지 협상입니다. 참 지겹죠. 이 소식 계속 뭐 뭔가 될 것 같다는데 결국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기자들, 앵커들을 거짓말장애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어찌됐건 이 9호 패키지 협상이 최근 들어서 뭔가 진전을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협상을 주도하다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끼어들었죠. 그래서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 다시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협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조 바이든 당선인도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공화당과 타협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보다는 좀 내리고 공화당 안보다는 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1억 달러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 공화당은 1억 달러 미만, 민주당은 2억 뭐 6천만 달러, 6천만 달러 이상이니까 한 1억 한 5천만 달러 정도에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측인데 어찌됐건 이 타협안이 확정이 되면 그럼 또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될 거고요. 또 확정이 돼서 연방실업수당이 지급이 되고 PPP가 또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런다면 계속 그것이 주식시장의 동력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9호 패키지는 확정되지 않으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 뭐 항상 될 거다. 오늘 뭐 시작합니다. 맞아요. 내일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보도만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특히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린 옐런 전 연준 의장 그분을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한 게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굉장한 지금 호재가 됐는데요. 이 제니 옐런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의 의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경제수장인 그 재무부 장관으로서 적격이라는 분석이고요. 재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쪽에서 있다거나 뭐 학자로서 일하다 갑자기 오게 되면 실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연준 의장으로서 재직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또 제니 옐런 그 전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그 외부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연준의 그 매파들이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 그 인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인플레 잡기 위해서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도록 압력을 가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나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 된다면 좀 뭐 이상한 돌발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월가를 놀라지 않게 할 인물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거나 반진보적이라거나 그런 인물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보적인 쪽에서 또 불만이 많을 텐데 그런 인물은 또 아닙니다.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잊지 않을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다 만족시킬 수 있고 부자와 서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잘 골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고를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의 인사가 아닌가 지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시급한 경기 부양에도 적절한 인사면서 동시에 또 최근에 미국 경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 빈부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가장 적절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데는 이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크게 좀 기여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재무부 장관으로 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금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민주당 쪽에 그 진보 쪽 진보 진영이 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네. 그 진보가 볼 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조 바이든 당선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인물을 택했다. 이게 진보 진영이 내린 평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유력한 그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그 재무부 장관 후보 그 1순위였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게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 연방 상원 의석수가 50대 48이잖아요. 네.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무소속까지 해서 48. 그리고 조지아주에 결선 투표 2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50대 50으로 맞아요, 간신히 맞아요. 다수당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상원의원직을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매사추세츠주의 지금 주지사가 찰리 베이커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의원이 공석이 되면 주지사가 지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의 상원 의석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진보 진영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에 밀리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한 거고요. 그 같은 의미로 해서 지금 국무장관 그 지명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는 그 쿤스 이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유력한 그 국무장관 후보였는데 역시 그 쿤스 상원의원이 지명되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엘리자베스 워런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론되던 후보들 중에서는 제니 옐런 지명자가 진보 진영에서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제니 옐런 지명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4년 후 2024년 대선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공화당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꼽혔다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뭐 문제될 건 없죠. 문제될 건 없죠. 없어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 업체인 그 모닝 컨설트와 더불어서 최근에 여론조사 실시했어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등록 유권자 199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53%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그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결과 53%의 지지로 뭐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상당히 그 정확한 여론조사 같은데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2%,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8%로 그 뒤를 이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마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이번에 졌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본다면 한 번 대통령하고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재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들이 한 번 그 재선에 실패하고 한 번만 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도 만약에 이번에 결과가 결국 이렇게 굳어진다면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지지가 높기 때문에 또 공화당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할 만한 뚜렷한 인물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가짜 언론들과 뭐 그런 그 잘못된 선거 방법 본인은 지금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도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4년이란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기간이어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데 4년이란 기간 동안에 과연 공화당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과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은 4년 후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년이란 시간을 겪으면서 과연 4년 후가 됐을 때도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건 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이
트럼피들, 트럼프 매니아들 이 존재가 과연 4년 후까지 계속 갈 것인가. 예, 그런 것도 좀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에 출마한다면 그것도 참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 바이든 당선인과 리턴 매치인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초월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4년 후에 재도전하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뭐 대도전해도요. 공화당에서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아마 그게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게 뭐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본인이 재선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전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